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6% 상승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큰 변화 없었고요. 코스닥은 0.7% 정도 반등을 했지만 코스피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45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2,400억을 매수하면서 오늘은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170억, 240억 수준으로 크게 많은 매수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 다우 나스닥은 거의 보합 수준이고요. 오늘은 이제 니케이가 2% 가까이 좀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중국 증시는 보합이고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내리면 다시 올라가거나 크게 변화가 없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같은 라인을 좀 오랫동안 횡보하는 느낌이고요. 지금 여기서 변화가 있으려면 이 금리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연말로 갈수록 일단 배당 관련 종목들, 특히 코스피 종목 위주로 좀 이제 이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목표하는 2%까지 잡힐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계속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포인트는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강등을 하였고요.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디스라든지 S&P가 중국 신용 등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낮추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무디스는 지금 2016년, 2017년, 2023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중국의 신용 등급을 낮추게 됩니다. S&P도 무디스와 동일한 해에 신용 등급을 낮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S&P도 이제 이 중국의 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그런 부채 우려로 이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부양책으로 적자가 급증을 했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쳐서 악순환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방 정부의 지원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지금 무리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무디스의 의견이고요. 중국도 지금 부동산에 대한 부채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다 완공을 시키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부동산발 이 파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급등했던 그런 부동산 시장이 좀 이제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 지금 중국의 신용 등급이 또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서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용 등급에 대한 하락이 치명타를 주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이제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부채에 대한 우려라든지 성장률이 이 전망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장기화가 된다면 주식 시장에는 크게 좋은 영향은 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계속해서 보면 어제 이어서 오늘 큰 변화 없었고요. 21선 찍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21선, 60일선 이렇게 모여있는 수준에서 진행 중이고요. 코스피에 대한 추세는 확실히 이제 하락세는 끝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한번 보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반등이 본격적으로 있을지 혹은 연말로 갈수록 또 산타랠리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이 들어올지 그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좀 더 상승이 강했습니다. 그럼 비슷한 흐름이고요. 어제와 유사하게 그냥 추세 정도 살리면서 계속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코스피를 조금 매도하면서 이틀 정도 조금 매수했던 것을 그대로도 이탈을 한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일단 기관 투자자의 연속 매도는 좀 끝난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끝나긴 했지만 마찬가지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가 이 몰두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조금 매수했는데요. 일단 네 조금씩 매도를 중간중간에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대비해서는 좀 매수를 이어갔기 때문에 뭐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기술주 위주로의 이 테마보다는 좀 코스피, 실적주 위주로의 테마가 연말로 갈수록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1.5원 정도 하락해서 1315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요. 네, 확실히 이제 이 환율이 쌍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계속 급등을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증시가 좀 상승세로 이어간다면 환율도 다시 꺾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추세 계속 살피면서 우리가 천천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은 0.3%, 0.2%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지금 한 0.27%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이 선물 지표가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뭐 크게 계속 이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확실한 지표가 나와야지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유는 국제유가 계속 떨어지네요. 71.8달러까지 떨어졌고요. 국제유가가 지금 70달러를 위협할 만큼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천연가스도 2.7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지는데요. 에너지 지표에는 상당히 이 인플레이션 지표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CPI 지표가 발표될 때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또 CPI 지표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럼 뭐 환율도 그렇고 국채 금리도 그렇고 계속 떨어지는 방향 진행될 거고 금리에 대한 인상도 더 이상 진행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의 뭐 시장은 지금 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크게 무리 없이 이제는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을 해도 뭐 장기적으로는 계속 반등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지금처럼 가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19%, 4.2%를 깨고 서서히 이제 눌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급락 수준은 아니지만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채금리도 결국에는 4%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채금리가 안정화될수록 시장에 대한 금리 인상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증시가 반등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시장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상승해서 15,9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간의 거래는 크게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15,98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에 대한 흐름과 오늘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중간에 16,000원 돌파하면서 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코스피가 꺾이면서 같이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증시의 흐름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별 거래량도 전날보다 이제 감소했고요. 357만 주로 전날은 527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 오늘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거래가 있는 편이고요. 지금 이제 50원 정도 올라가면서 3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속으로 좀 이렇게 상승을 이어간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3일 정도 상승이 나왔고
꾸준히 이제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가 줄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슈가 좀 뜨면서 시간의 거래도 터지고 좀 이제 장 초반에는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그 이슈가 이제 좀 사라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시간 외 거래처럼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네,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이슈가 터져서 올라가야 된다. 그런 이슈를 노리기보다는 지금처럼 우리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시간만큼 천천히 이끌어올 가치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 가치를 기다리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주가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급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어제처럼 그런 이슈가 나왔다가 사라지더라도 크게 동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네, 그게 나왔다고 해도 상관없고 없어졌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16,000원을 돌파할까 말까 계속 이제 두드리는 모습인데요. 네, 결국에는 이 음운구름을 뚫고 나가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봉이 이제 고점 부근에서 좀 터지면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살짝 받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거래가 좀 더 실리면서 한 번에 그냥 뚫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좀 힘을 받아준다면 확실히 내일 거래가 조금 더 실리면서 이 음운구름을 확실히 뚫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고점 부근에서의 음봉이기 때문에 살짝 이제 꺾어도 네,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21선과 60일선은 이미 골든 크로스를 거의 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는 확실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주가에 대해서 크게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없고요. 평소에 대한 그런 가격대로 다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한번 이 고점으로 주가가 향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고점을 천천히 갈 것이냐, 혹은 이슈를 어제처럼 갑자기 터트려 가지고 급격하게 올릴 것이냐, 뭐 그거는 이제 선택의 사항이겠는데요. 우리의 투자 방향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결정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처럼 천천히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은 아직까지도 양봉으로 진행 중이고요. 네, 12월 달 좀 더 힘을 받아서 확실히 좀 17,000원 이상으로는 좀 올라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다음 투자자 수급이고요. 자, 어제 이슈가 나오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는 50만 주 가량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해 주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6만 2천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사실 뭐 연일 매수를 좀 끝내고 매도를 약간 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물량을 그대로 쏟아내지도 않았고요. 어제 많이 매수했던 그 물량 그대로 유지하면서 큰 움직임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좀 이따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매도가 되었는지 집계를 좀 보도록 하겠지만 일단 장중에는 크게 이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확실히 최근에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8만 3천 주 매수, 보험이 2만 7천 주, 투신이 9만 8천 주 정도 매수, 연기금 투자자가 27만 6천 주 매수를 하면서 네, 이렇게 계속 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투신 투자자가 특히 큰 매수 없이 진행 중이다가 어제부터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10만 주 정도가 아니고 20만 주, 30만 주 가량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어제부터 그 스탠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 좀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기관 투자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이슈 하나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인데요. 네, 어제의 그 이슈가 될지 혹은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올지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기적인 이슈 말고도 결국에는 에너지 시장에 대한 흐름을 공부를 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그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네,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지분은 올라가고 있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마찬가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이 정도 보고 공매도 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최근 며칠 동안 이제 980만 주 정도 계속 횡보를 했는데요. 오늘 보시면 937만 주로 한 50만 주 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지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형태로 진행 중이고요. 1350만 주 정도에서 지금 한 달 가까이 꾸준히 이렇게 상환이 되어가지고 400만 주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6일도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매도 잔고 감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움직임이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에 대한 대량 보유자가 모건 스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렇게 이제 공매도가 대량 상환이 되는 와중에 거래원을 살펴보시면 JP모간 28만 주 어제 매수했고요. 모간서울이 9만 8천 주 정도 매수하고 신한증권도 9만 5천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공매도를 평소에 즐겨 치던 그 새 투자자가 모두 다 매수세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골드만삭스도 최근에 많은 매수를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5일 정도 집계를 해보면 모건슬리가 57만 주를 매수를 하고 JP모건이 30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이 증권사들이 확실히 공매도 상환을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골드만삭스도 64만 주 정도 매수 중이고요. 그래서 이건 좀 번외 얘기긴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방산 종목이라든지 그런 이 몇몇 테마들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내년에 2,800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전망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런 공매도를 주로 치던 모간서울, JP모간 상환 중이고 골드만삭스까지 이렇게 매수를 해준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또 얼마나 매수를 계속 이어갈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차잔고 크게 변화 없을 것 같고요. 대량 상환에 대한 이 뉴스는 없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96만 주 정도 상환이 되면서 이제 2,480만 주까지 감소를 했고요. 오늘자도 조금 감소했으면 했고, 조금 늘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지금 대차 잔고도 그렇고 최근에 확실히 감소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상세고요. 외국인 추적 물량이 6만 9천 주 매도에서 6만 2천 주 매도로 동일하게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했던 물량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보율은 13.37% 정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를 해서 결국에는 13.8% 이상으로 지분을 확보해 나가는지 혹은 이 정도 매수했으니 다시 매도를 하면서 또 차익 실현 물량을 뱉을지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로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기관 투자자도 매수세를 가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말에는 좀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정도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소식이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소식인데요. 중국이 세계 최초 4세대 원전, SMR이죠.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공식 가동을 하게 됩니다. 100% 국산화를 성공하게 되었고요. 산둥성에 건설되어서 SMR 원전이 168시간을 시운전 마치고 상업운전에 돌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중국 신문망이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원자로는 고온가스 냉각로고요. HTGR입니다. 사실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는 경수로를 활용한 냉각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형 원전을 그대로 소형화시킨 그런 기술인데요. 조금 더 기술이 난이도가 생기고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이 HTGR입니다. 고온가스 냉각로 혹은 테라파워 같은 그런 소듐 냉각로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미 그 기술을 중국이 지금 고온가스 냉각로를 활용해서 시운전을 했고요. 거기에 상업운전까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도 중국이 100% 가지게 되면서 미국과 같은 뭐 그런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업과는 완전 별개인 기술이고요. 4세대 이 SMR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상업 운전을 가장 빠르게 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이 미국과 그 다음에 영국, 뭐 이 일본, 캐나다 이런 쪽에서 SMR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네, 실제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빠른 것이 이제 뉴스케일 파워였죠. 이 설계 인증을 받았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설 계획조차도 이 아이다호주의 미국 쪽에 있는 건설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면서 이렇게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네, 이렇게 완공을 하여서 상업 운전까지 마치고 네, 건설을 지금 이제 상업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많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SMR이라고 해서 네, 이 혁신형 모듈 원전,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개발에 대한 예산조차도 지금 시원찮게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 자체가 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빠르게 기술을 개발해서 따라가도 지금 늦었거든요, 이미. 네. 그 ISMR이라는 것이 2030년에 완공해서 가동을 해도 사실 지금 중국과 비교하면 벌써 7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네, 그런 것들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이고요. 미국도 그렇고 서방도 그렇고 지금 이미 중국, 러시아 쪽에 그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이 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구도를 깨기 위해서 미국이 최근에 그런 원자력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고자 이제 웨이싱하우스라든지 그런 소형 모듈 원전 기업들을 필두로 좀 이제 동맹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미 원전 동맹을 통해서 그 원전 시장을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은 이제 미국 93기, 프랑스가 56기,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원전이 많은 국가고요. 지금 이제 23기를 또 건설 중입니다. 전 세계 건설 중인 원전의 40%를 지금 중국이 건설 중이고요. 조만간 이제 프랑스를 제칠 거라고 하고 중국도 지금 원전이 거의 한 60개, 7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일본 원전에 대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에 저렇게 원전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좀 한쪽으로 편향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진짜 실리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중국이 선택한 길이 왜 저렇게 선택을 했는지를 또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계속 제가 강조드린 것은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제조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제조력이 뛰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사,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제조 단가가 낮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국가들이나 기업들이 제품을 사주지를 않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기술을 지금 대립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중국도 반도체를 자립화하고 있고 자동차 산업도 지금 이제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사실 앞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디스플레이도 삼성이 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영 기업인 BOE라든지 네, 그런 이 다른 기업들이 계속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중국 내에 있는 공장들이고요.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을 해주고 있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자국 내 공장을 지어서 돌리기 위해서는 산업 이 전기 비용이 쌓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그 국가 내에서 인력 비용이 쌓여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제 자국 내에 제조 기업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 기업들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효율적으로 가격이 경쟁력 있게 생산이 되어서 자국 내에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굉장히 이 기술적으로 많이 치열하게 중국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경쟁력을 가격 경쟁력이라도 지금 유지해야 되는 상황 속에 이 전력 공급이라도 불안정해지게 되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계속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 얘기를 하면서 원자력 발전 아예 폐기를 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반대쪽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 비판하고 있지만 자국 내에 원전을 저렇게 20개를 이상을 동시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 속이고요. 중국 자체는 지금 서해안을 끼고 그 원전 건설이 쭉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 하나라도 터지면 우리나라 서해는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요. 특히 서해는 동해처럼 깊지도 않고 파도도 약하기 때문에 얕고요. 뭐 오염수가 퍼지면 뭐 그냥 끝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편서풍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방사능 물질이 퍼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로 바로 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원전보다도 중국에 있는 원전을 더 걱정하면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런 이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사고 위험 때문에 그 에너지원 자체를 완전히 폐기시키는 것보다는 완전히 100%에 가깝게 사고 위험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에너지원이 대체 에너지원으로 지금 이 SMR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그 기술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 원자로를 설계하고 이렇게 개발하는 업체라기보다는 원자로를 설계를 토대로 제작을 하는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이 에너지 플랜트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자재도 많이 들어가게 될 건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기자재를 잘 생산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파운드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뚝딱뚝딱 이렇게 내가 원자로를 만들어서 계속 납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산업에 잘 적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전에는 뭐 큰 건설 이 프로젝트 위주로 좀 진행이 되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향후 2024년, 202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풍력 기자재도 그렇고 원자력 기자재도 그렇고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가스터빈도 그렇고 다 기자재 수출이거든요. 그래서 기자재를 생산하고 납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오래 건설이 오래 걸리는 그런 건설 프로젝트보다 훨씬 이 익률이 높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도 상당히 이제 절약이 될 거고,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거나 뭐 이렇게 밀리거나 이런 걱정이 사실 크게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완전히 그런 큰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체질이 확실히 개선이 되었다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저런 기자재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출 자체도 이 들쭉날쭉거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이 에너지 자체는 한쪽이 맞다 틀리다라고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대부분 이제 영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영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 고유의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에 맞는 에너지원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어떤 것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전력 사용량이 그 강점에 대해서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에너지원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에 집착해서 완전히 그거를 없애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행복한 구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도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습니다. 저렇게 중국이 상용 운전을 하게 되면 빠르게 이제 추진을 해야겠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민간 기업들끼리 벌써 이제 지분 투자, 이런 엑스에너지도 사실 고온 가스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헬륨 가스를 이용한 냉각 방식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야심차게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어서 이제 러시아도 SMR에 대한 이 두 번째 상업 운전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미국이 빠르게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투자 금액도 늘 거고요. 그걸 이제 검토하는 국가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중국이 잘하고 러시아가 잘하는데 뒤늦게 저렇게 개발해서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대립 구도를 좀 보았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 기술에 대해서 사실 호감도가 높지 않거든요. 특히 유럽 국가, 미국 국가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쪽에 어부지리로 지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미국은 또 제조 기술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 쪽이 또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상당히 이제 기대가 크고요. 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전라북도 쪽에서도 계속해서 해상풍력 단지의 조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2024년에 가장 핵심이 될 프로젝트들이고요. 영광 쪽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고창과 부안 쪽에도 큰 프로젝트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인천도 그렇고 이 동해안도 그렇고 네, 계속해서 이 뭐 전라남도 신안 쪽에서도 그렇고요. 제주도에서도 그렇고요. 해상풍력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프로젝트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그 기자재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단연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터빈 쪽 그리고 나셀 조립 쪽에서는 상당히 네, 영향이 뛰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CS 윈드는 하부 타워 쪽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슨 정도가 이제 터빈 정도 볼 수가 있는데 기업의 규모로 보았을 때는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런 큰 기업들이 좀 뛰어들어야지 이런 이 해상풍력 시장도 활성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각 기업들이 이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해상풍력의 전선을 연결할 거고요. 어떤 기업들은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 그죠? 모노파일을 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 타워를 이제 꼽고 거기에 이제 나셀을 꼽아서 이 로터죠. 돌아갈 수 있는 그걸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블레이드를 끼워서 블레이드를 돌리는 그런 기지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땡겨가지고 ESS라는 곳에 ESS의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전력을 공급을 해서 저장을 하는 방식도 진행이 되고 ESS가 다 차거나 지금 당장 전기가 많이 필요 없을 때는 그 전기를 따로 빼가지고 이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두산이 가지고 있고 블레이드 기술 두산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나셀 기술도 두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노파일이라는 하부 구조물도 두산 비나에서 수행이 가능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 뭐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스테드도 지금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스테드와 베트남 이 해상풍력 관련해서 하부 구조물 이 납품에 대한 협약을 맺었는데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기가와트 정도의 그런 규모로 지금 이제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준비 중입니다. 사업 비용은 총 14조 3,700억 정도 민자 투입을 해서 진행되고요. 2.46기가와트 규모로 22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14조 정도면 대형 원전 1,400메가와트급 2기 정도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하고도 좀 남거든요. 그리고
2.8기가와트 정도가 되겠네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실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2.46기가와트가 용량이긴 하지만 이 효율이 10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람 방향이 항상 일정할 수도 없고, 네, 바람 방향에 따라서 그 해상풍력에 대한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용량은 2.46기가와트겠지만 효율이 사실 좀 좋지 않다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좀 변동성이 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ESS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는 여기 가격이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용 자체가 원자력 에너지보다는 확실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 세계적인 추세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뒤처질 수 없고요. 저기에 대한 지금 터빈 기술이라든지, 네, 그런 이 해상풍력 그런 운영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 이제 유럽 쪽에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기업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도 대형 터빈을 개발해야 되고, 그 이외의 기업들도 좀 국산화 추진에 힘을 쏟아야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년에 있을 그 해상풍력 시장은 상당히 두산에너빌리티의 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원자력 확대 추세, 그리고 그런 경쟁 구도, 이쪽이 좀 두산에너빌리티 쪽에 많이 좀 유리하게 진행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이제 기대를 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쪽인데요. 정부가 이제 수소 업계와 함께 투자 애로를 위한 그런 뭐 모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수소 쪽 기업들을 챙기는 것 같은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수소 생산, 롯데케미칼, SKENS, 효성, 그다음에 유통, 에어 리퀴드, 에어 프로덕츠, 그다음에 현대차, 현대로템, 두산퓨얼셀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설비와 기자재는 두산에너빌리티, 일진하이솔루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련 기업들 좀 눈여겨서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수소 에너지는 계속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든 뭐 원자력 에너지든 결국에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이 수단이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 수소가 생산되면 그 수소를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고 유통하고, 이게 앞으로 많이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 기업들 주목해야 되고, 또 이제 두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에너지 쪽에서는 확실히 한가닥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불명예스러운 유상증자, 뭐 그런 블록딜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지금 확실히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시장에서의 비중 있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길게 보아도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재무도 괜찮기 때문에 자회사 기업들도 돈을 좀 잘 벌어다 주고, 두산 자체도 지금 큰 적자 없이 계속 이제 이 유보율이 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검토 자체도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이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자체가 이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탈탄소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각 국가에 맞게 에너지를 깔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